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날씨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건데요. 제일 먼저 습도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습하다고 느끼는 날과 건조하다고 느끼는 날이 있는데요. 이때 빨래를 밖에 널어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습한 날에는 빨래가 잘 마르지 않을 것이고, 건조한 날에는 습한 날보다 훨씬 빨래가 잘 마를 것입니다. 빨래가 잘 마른다는 것은 빨래 안에 있는 물이 수증기가 되어 공기 중으로 날아간다는 것인데요. 습한 날에는 이미 공기 중에 수증기가 가득 차 있어서 빨래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건조한 날에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지 않아서 다른 수증기가 들어올 자리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래 안에 있는 물이 쉽게 수증기로 증발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습한 날에는 이미 공기 중에 수증기가 가득 차서 더 이상 수증기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고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공기 중에는 수증기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습한 날의 공기처럼 어떤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하고 있는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2학년 때 용해도를 배울 때 포화라는 단어를 배웠었는데, 포화는 꽉 차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포화 상태일 때 최대로 포함된 수증기 양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합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최대로 꽉 차 있는 상태를 포화 상태, 그리고 그때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인 것입니다. 포화 수증기량을 측정하는 기준은 공기 1kg인데요. 1kg의 공기 안에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을 그램으로 나타낸 것이 포화 수증기량입니다. 이때 공기가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공기 중에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가로축을 기온으로, 세로축을 수증기량으로 표현을 해서 공기 1kg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안에 수증기가 최대로 얼마나 포함될 수 있는지를 측정을 해서 점을 찍어보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프를 보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는 말은 공기 중에 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온도가 낮을 때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이만큼이었다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공기 중에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온도가 높아질수록 공기 중에 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도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낸 것을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라고 합니다. 포화 수증기량 곡선은 각각의 온도에서 공기 중에 최대로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20도씨에서 곡선상에 있는 점을 A라고 하고, 곡선 아래에 있는 점을 B라고 해보겠습니다. A는 현재 이만큼의 수증기가 공기 중에 들어있는 상태고, B는 이만큼의 수증기가 공기 중에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0도씨에서 최대로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량은 14.7g이기 때문에 A는 수증기가 최대로 포함되어 있는 상태, 즉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B는 포화 수증기량보다는 더 적은 양의 수증기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공기 중에 수증기가 더 포함될 수 있는 상태를 불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서 곡선상에 있는 점들은 포화 상태이고, 곡선 아래에 있는 점들은 불포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불포화 상태인 B에서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B 지점에서 온도를 낮추다 보면 곡선과 만나는 점이 생기는데,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만나는 지점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최대로 포함된 상태입니다. 이 온도에서 공기 중에 최대로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이만큼인데, 이 지점은 그만큼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온도를 계속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를 계속 낮춰서 0도씨까지 낮췄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지점을 C라고 한다면
0도씨에서는 공기 중에 최대로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의 수증기가 공기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공기 중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의 최대치보다 더 많은 양의 수증기를 포함한 상태를 과포화 상태라고 하는데요. B와 C를 비교해 보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의 양은 동일한데 C는 온도가 낮아지면서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 즉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든 상태라서 마치 의자에 앉을 자리는 없는데 수증기들이 억지로 쑤셔 박혀 있는 듯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넘치는 양만큼의 수증기를 공기 밖으로 뱉어내고 다시 안정한 포화 상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0도씨에서 포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이 차이만큼의 수증기를 공기 밖으로 뱉어내게 됩니다. 수증기를 공기 밖으로 뱉어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잘 상상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공기 중에 이렇게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다가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공기 중에 더 이상 이 수증기들이 다 들어있지 못하고 일부가 공기 밖으로 빠져나와서 액체 상태로 물체 표면에 맺히게 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온도가 낮아지면서 공기 중의 수증기가 과포화 상태가 되면 공기에 있던 수증기가 공기 밖으로 빠져나와서 이슬로 맺히게 되는데 이것을 응결된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응결된 액체를 이슬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온도가 높아지면 물이 다시 수증기가 되는 증발 현상이 일어나서 공기 중으로 들어가게 되고 온도가 낮아지면 수증기가 다시 물방울이 되는 응결 현상이 일어나서 물체 표면에 이슬이 맺히게 됩니다. 새벽에 흙이나 식물들이 살짝 젖어 있는 이유는 밤에 온도가 내려가면서 공기 중의 수증기가 이렇게 응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불포화 상태인 B에서 온도를 낮출 때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만나는 이 지점이 포화 상태이고 이 온도보다 더 낮아지면 과포화 상태가 되면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데요. 이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포화 상태의 공기를 냉각시킬 때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만나는 이 지점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하는데 다른 의미로는 포화 상태에 도달할 때의 온도이면서 이 온도보다 더 낮아지게 되면 수증기가 응결되므로 응결이 시작될 때의 온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화 상태는 현재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그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과 같은 상태이므로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같아질 때의 온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불포화 상태의 공기의 온도를 낮출 때 이슬이 맺힌다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서 이슬점을 찾는 방법과 이슬이 얼마나 맺히는지 응결되는 이슬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A, B, C 지점에 서로 다른 공기가 있을 때 각각의 이슬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슬점은 이 공기들을 냉각시킬 때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슬점을 찾는 쉬운 방법은 왼쪽으로 선을 그었을 때 그래프와 만나는 지점의 온도를 읽으면 됩니다. 먼저 A 공기를 냉각시키다 보면 이 지점에서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만나게 됩니다. 이 지점이 불포화 상태에서 포화 상태가 되는 지점이고 이때부터 더 냉각시키면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이슬점입니다. 이때의 온도는 20도이기 때문에 A 공기의 이슬점은 20도가 됩니다. 다음으로 B 공기를 냉각시키다 보면 이 지점에서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만나게 되고 이때의 온도는 약 14도이기 때문에 B 공기의 이슬점은 14도입니다. 마지막으로 C 공기를 냉각시키면 이 지점에서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만나는 포화 상태가 되고 이때 온도는 0도이기 때문에 C 공기의 이슬점은 0도가 됩니다. 이렇게 A, B, C 공기의 이슬점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부등호로 표시할 수 있고 A, B, C 각각의 공기를 냉각시킬 때 A는 20도부터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고 B 공기는 14도부터 C 공기는 0도부터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응결되는 이슬의 양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 공기 1kg의 온도를 10도씨로 낮춘다면 이슬이 얼마나 맺히게 될까요? A 공기의 온도를 낮춰서 포화 상태가 된 후에도 계속 온도를 낮춰서 10도씨까지 낮추면 이 온도에서는 원래 최대로 7.6g의 수증기만 포함될 수가 있는데 현재 14.7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 차이만큼의 수증기를 공기 밖으로 뱉어내고 안정한 포화 상태의 공기가 됩니다. 이 차이를 계산해 보면 14.7에서 7.6을 뺀 7.1g이 되므로 7.1g의 수증기가 공기 밖으로 빠져나가서 이슬로 응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공기의 온도를 낮춰서 과포화 상태가 된다면 원래 포함된 수증기량에서 그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만큼을 뺀 값이 응결되는 이슬의 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 B, C 공기의 습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A와 B를 비교해 보면 A와 B는 온도는 동일한데 A는 현재 공기 중에 이만큼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고 B는 이만큼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의 양이 A가 더 많기 때문에 A 공기가 더 습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B와 C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B와 C는 온도는 다르지만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서로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서로 동일하니까 습도가 서로 동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B와 C의 온도에서 각각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 즉 포화 수증기량을 살펴보면 B의 온도에서는 최대로 이만큼의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는데 C의 온도에서는 최대로 이만큼의 수증기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B는 온도가 높아서 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지만 C는 온도가 낮아서 B보다는 훨씬 적은 양의 수증기만 포함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B와 C에 포함된 수증기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C는 더 적은 공간에 수증기가 차 있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거의 포화 수증기량에 가까운 C 공기가 훨씬 더 습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습도를 비교할 때는 그 온도에서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 즉 포화 수증기량의 몇 %가 찼는지가 습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떤 온도에서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 즉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공기 중에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량에다가 100을 곱하게 되면 어떤 온도에서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에 비해서 현재 얼만큼의 수증기가 있는지 비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것을 상대 습도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B와 C의 상대 습도를 다시 비교해 보면 C는 포화 수증기량이 이만큼이고 그 중에 실제로 이만큼의 수증기가 공기 중에 포함된 상태이고 B는 포화 수증기량이 이만큼인데 그 중에 이만큼의 수증기가 공기 중에 포함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 습도를 비교해 보면 C의 상대 습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 습도는 이렇게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상대 습도를 높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포화 수증기량은 동일한 상태에서 공기 중에 포함된 실제 수증기량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포화 수증기량이 동일하다는 것은 공기 중에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용량은 동일한 상태에서 그 안에 실제로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수증기가 이전보다 더 많이 포함되었으므로 습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공기 중에 실제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상대 습도는 증가합니다. 두 번째로 실제 수증기량은 동일하고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한 경우에도 상대 습도가 증가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온도가 감소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의 양은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그 수증기들을 포함할 수 있는 자리가 감소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더 꽉 찬 상태가 되어서 상대 습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온도가 감소하여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게 되면 상대 습도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의 기온에 따른 상대 습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기온과 상대 습도는 서로 반비례하는 것처럼 나타나게 되는데요. 기온이 낮을 때는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상대 습도는 오히려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기온이 높아질 때는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 습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포화 수증기량, 이슬점, 응결되는 이슬량, 상대 습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2학년 때 배운 용해도 개념을 잘 이해했던 친구들은 상대 습도 개념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요. 오늘 내용은 특히 여러 번 보면서 개념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